벤츠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어요.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고 아이들은 캐럴을 따라 부르며 뛰어다녔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는 12월이었지만 제 세상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색깔도 온기도 희망도 모두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댁으로 바로 가실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1년 전 제 아들 준혁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사연 시작 전 공짜 버튼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8의 청년이었던 준혁은 새벽 출근길의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과 충돌했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준혁은 이미 차가워진 후였어요.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아들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준혁이가 아니에요. 저는 천을 걷어내며 소리쳤지만 그건 분명 제 아들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멈춰버렸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 하나하나를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 끝, 준혁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날의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에는 준혁이 마시다 남긴 커피가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걸쳐진 운동복에서는 아직도 땀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선반에 가지런히 꽂힌 책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안경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아들의 베개를 안았어요. 코를 베개에 묶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들의 채취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날 아침 늦게까지 재우지 말고 일찍 깨웠어야 했는데 베개를 꼭 껴안고 작게 중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거실 시계가 자정을 알렸지만 남편 민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민호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 도망치고 있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저를 보는 게 괴로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우리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준혁이 생각나서 더 괴로웠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민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거실을 지나 곧장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장 뒤에 숨겨둔 소주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홀로 잔을 기울이며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벽 너머로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아침 민호는 준혁에게 화를 냈었거든요.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회사 첫날부터 지각하면 어떡하냐고. 그것이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보낸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그 후회가 민호를 매일 밤 술로 내몰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식탁에 아들의 자리를 차려놓았습니다. 준혁이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밥그릇에 밥을 담고 국그릇에 찌개를 담았습니다.
젓가락과 숟가락도 가지런히 놓았어요. 가정부 이 씨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1년이 넘도록 이러시면. 괜찮아요. 우리 준혁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빈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밥을 먹었어요. 아니, 먹는 척했던 거죠.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늦은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에 앉았어요. 셔츠 단추를 잘못 채운 채로 내려온 민호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들의 자리를 본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보, 이제 그만 치우시오. 싫어요. 우리 준혁이 자리예요. 1년이 넘었소. 당신, 아직도 아들이 돌아올 거라 생각하는 거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 그냥 준혁이를 기억하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식사를 마쳤어요.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준혁의 옷장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아니, 정리가 아니라 그냥 아들의 옷을 만지고 싶었던 거죠.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영수증이었어요. 붕어빵 -5,000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사고 나기 이틀 전 겨울날 준혁은 저와 함께 시장을 걸었어요. 엄마, 붕어빵 먹을래요? 그래, 우리 준혁이가 사주는 거야? 네, 제가 첫 월급 받았거든요. 엄마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붕어빵을 샀고 우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우리 준혁이 덕분에 정말 맛있네. 그것이 아들과 함께한 마지막 간식이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꼭 쥐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준혁아, 엄마랑 그때 붕어빵 먹었던 거 기억나니? 겨울이 다가올수록 저는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거리를 지나다 붕어빵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이 따뜻했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서재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아들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소? 일상이요? 우리 준혁이 없는데 무슨 일상이에요?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소. 준혁이도 그걸 바랄 거요. 당신은 쉽게 말하시네요.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잊어요? 난 잊으라는 게 아니오. 다만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홀로 거실에 남아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어요. 준혁이가 떠난 후 두 번째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었어요.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송이들이 제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어요. 준혁아, 엄마는 아직도 내가 보고 싶어. 1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없는 세상에 적응할 수가 없구나. 제 목소리가 겨울밤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저택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 못 이루는 어머니와 술로 아픔을 달래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고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할 수 없었고 서로의 눈을 마주 볼 수도 없었어요. 준혁이 없는 겨울은 너무나 춥고 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 안에만 갇혀 지냈어요.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정부 이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 잠깐 바깥 공기라도 쐬고 오시는 게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냥 여기 있을래요. 사모님, 1년 넘게 집 밖을 거의 안 나가셨잖아요. 이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밖에 나가봤자 의미 없어요. 우리 준혁이는 어디에도 없는데. 그래도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시장이라도 한번 다녀오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집 안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섰을 때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1년 만에 제대로 느껴보는 겨울바람이었습니다. 이 씨와 함께 시장으로 향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서 시장은 더욱 활기찼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세상만 멈춰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시장 입구를 지나 채소 가게들을 지나쳤어요. 과일 가게 앞을 지날 때 상인이 밝게 인사했지만 저는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그 냄새. 붕어빵이었어요. 제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사모님, 왜 그러세요? 이 씨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며 기억을 끄집어냈거든요. 준혁이와 함께 먹었던 마지막 붕어빵의 기억이요. 저는 냄새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에 작은 포장마차가 보였어요. 낡은 철판 위에서 붕어빵이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포장마차 앞에는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청년은 정성스럽게 붕어빵을 뒤집으며 손님들에게 웃음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청년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청년이 고개를 돌려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청년의 얼굴이 준혁이와 똑같았거든요. 눈매, 코, 입모양까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환청인가 싶었어요. 환영을 보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붕어빵 드실래요? 청년이 밝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그 목소리마저 준혁이를 닮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우리 아들이랑 똑같네. 네, 아드님이랑요? 청년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청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말 준혁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사모님, 이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저는 청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드님을 닮았나 봐요. 청년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드님,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청년의 따뜻한 말에 저는 더욱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준혁이, 우리 아들. 이 씨가 저를 부축해서 자리를 옮기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붕어빵 하나를 종이봉투에 담아 제게 내밀었어요. 드세요. 따뜻할 때 드시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붕어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미소마저 준혁이를 닮았습니다. 저는 이 씨의 부축을 받으며 포장마차를 떠났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붕어빵을 굽고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웃으며 붕어빵을 건네는 모습이 너무나 따뜻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에 든 붕어빵은 이미 식어버렸지만 저는 그걸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붕어빵 봉투를 펼쳤습니다. 한입 베어 물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드물게도 민호가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요? 시장에 갔다가 한 청년을 봤어요. 청년을? 그 청년이 우리 준혁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이에요. 눈매도 코도 입모양도 모두 준혁이랑 똑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건 아마 당신이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아니에요. 정말 똑같았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아직도 준혁이를 잊지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서 아들을 찾으려는 거요.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우리에게도 그 청년에게도 좋지 않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준혁이를 너무 보고 싶어서 다른 사람한테서 아들을 찾으려는 걸까요? 하지만 그 청년의 얼굴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본 청년을 떠올렸어요. 붕어빵을 굽던 그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미쳐가는 걸까?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다시 그 청년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시장에 가면 그 청년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사모님, 또 시장에 가시게요? 네, 잠깐 다녀올게요. 저는 코트를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그 청년을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 포장마차로 향했어요. 다행히 청년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청년을 바라봤어요. 감히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청년은 오늘도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포장마차 앞에 섰어요. 아이고, 도연아. 붕어빵 하나만 주겠니?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청년은 갓 구운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얼마니?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적이자 청년은 손을 내저었어요. 할머니, 그냥 드세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아. 또 공짜로 주면 어떡하니? 괜찮아요. 할머니 드시고 힘내세요.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며 자리를 떴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이도 저렇게 따뜻한 아이였거든요. 어르신들을 보면 항상 먼저 인사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곤 했죠. 잠시 후 아이들이 포장마차 앞에 모여들었어요. 아저씨, 붕어빵 주세요. 오늘은 팥 넣어주세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지금 갓 구워줄게. 청년은 아이들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학교 잘 다녀왔어? 네. 오늘 수학 시험 100점 맞았어요. 우와, 대단한데? 그럼 오늘은 특별 서비스로 하나 더 줄게. 청년은 붕어빵을 하나 더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좋아하며 붕어빵을 받아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청년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청년이 저를 알아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아, 어제 그 사모님, 붕어빵 하나 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금방 드릴게요. 청년은 정성스럽게 붕어빵을 구워 건넸어요. 여기 있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도현이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도현.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붕어빵을 받아들고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뒤돌아보니 도현은 다시 붕어빵을 굽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시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도현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용기가 생겨서 붕어빵을 사러 가기 시작했죠. 도현은 저를 볼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오늘도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도연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였어요. 어느 날 저는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 가족은 어디 계세요? 도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보육원이요? 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셔서요.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혼자서도 잘 살고 있으니까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청년이 혼자 자라왔다니.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묻자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이렇게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할머니들도 챙겨주시고요. 손님들이 저한테는 가족 같은 존재예요. 도연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시장에 갔어요. 도연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도연을 보고 있으면 준혁이가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도연은 도연일 뿐 준혁이가 아니라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여보, 요즘 어디 다녀오는 거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산책 좀. 시장에 간다며?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운전기사한테 들었소. 당신이 매일 시장에 간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 청년 때문이요? 민호가 다가왔어요. 그 붕어빵 파는 청년 말이요. 당신 도대체 뭐라는 거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준혁이랑 닮아서 제가 작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매일 그 청년을 보러 가는 거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당신 그 아이를 준혁이 대신으로 보는 거요? 아니에요. 그럼 뭐요? 왜 매일 그 청년을 찾아가는 거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정신 차리시오. 그 청년은 우리 아들이 아니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제 목소리도 커졌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보면
우리 준혁이가 생각나서, 그 아이가 너무 따뜻해서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이러면 안 돼요. 우리도 그 청년도 힘들어질 거요. 그 아이한테 기대는 건 옳지 않소.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도연에게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정말 도연을 준혁이 대신으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도연이라는 청년 자체가 소중해진 걸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도연을 보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민호와의 대화 이후 며칠간 저는 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거든요. 도연에게 의지하는 건 옳지 않았어요. 그 청년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만 있으니 더 답답했어요. 준혁이 생각만 자꾸 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준혁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1년이 넘도록 손대지 않았던 방이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아들의 물건들을 꺼냈어요. 낡은 지갑, 명함, 볼펜들. 그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준혁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이후 찾지 못했던 여분의 휴대폰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화면이 켜지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준혁이 사고 나기 전날 밤에 쓴 메모였어요. 오늘은 엄마랑 먹던 그 붕어빵이 생각났어. 엄마한테 내일 또 사드려야지.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싶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준혁이의 마지막 생각이 저였다니. 엄마를 위해 붕어빵을 또 사주려고 했다니.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한참을 울다가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붕어빵이 우리 모자를 연결해주는 고리였다는 걸. 그리고 지금 도연이 붕어빵을 팔고 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어요. 도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도연의 따뜻한 말에 제 마음이 녹았어요. 도연 씨, 혹시 오늘 시간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이요? 네, 오후 4시쯤 되면 장사 정리하는데요. 그럼 잠깐 같이 차라도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 사모님이랑요?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앞 카페에서 뵐게요. 오후 4시 저는 카페에서 도연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온 도연의 손은 아직 차가워 보였어요. 추우셨죠? 따뜻한 거 드세요. 저는 도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도연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며 말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제 아들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어요. 저는 준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아이였는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에 대해서도요. 우리 아들이
저를 위해 또 붕어빵을 사주려고 했대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좋은 아드님이셨네요.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실지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하겠어요.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도연 씨, 제가 매일 시장에 가는 이유가 알아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아드님을 닮아서 그러신 거죠?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는 도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도연 씨가 좋아서예요. 따뜻한 마음씨가, 밝은 미소가. 도연 씨를 보면 제 마음이 조금 편해지거든요.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저도 사실은 사모님을 뵐 때마다 마음이 편했어요. 엄마가 없이 자란 저한테는 사모님이 엄마 같았거든요. 도연의 고백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사이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도연과의 대화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이미 잠들어 있는 척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죠. 한참 후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어요.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민호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왜 이 시간에 전화하셨습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서류 말이다. 아직도 금고에 있나? 시아버지의 늙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무슨 서류 말씀이십니까? 모르는 척하지 마라. 지영이 출산 기록 말이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걸 왜 갑자기? 지영이가 요즘 이상하다며. 혹시 눈치챈 건 아닌가 걱정돼서. 아닙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서류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무슨 서류일까요? 제 출산 기록이라니. 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게 뭘까?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하고 시아버지도 병원에 간 후였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장 뒤에 있는 금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봉투를 열자 오래된 병원 기록이 나왔습니다. 출생 기록 마이너스 윤지영. 쌍둥이 분만. 아기 A 남아 강준혁 가정 양육. 아기 B 남아 시설로 위탁.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쌍둥이라니. 제가 쌍둥이를 낳았다니. 이게 무슨...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그 아이를 시설로 보냈다고요. 저는 서류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제 아이가 또 한 명 있었는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1년 넘게 준혁이만 그리워했는데 또 다른 아들이 어딘가에 있었다니. 내 아이가.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이와 똑같은 얼굴.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도현.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는 도현. 설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서류를 보는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쌍둥이 출산 기록. 한 아이는 집에서 키웠고 다른 아이는 시설로 보냈다는 기록. 이럴 수가. 저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주저앉았어요. 제가 낳은 아이를 제가 몰랐다니. 아니, 누군가 고의로 숨긴 거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서류 하나 찾으러 왔어요.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류를 감추고 서재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민호와 마주쳤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저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 출산 기록에 대해서요. 순간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봤군요. 왜 숨겼어요? 제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그건 대답하세요. 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저는 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 아이가 또 한 명 있다며.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모릅니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건 아버지께서 처리하신 일이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금기가 있어요. 금기요? 저는 민호를 바라봤어요. 쌍둥이가 태어나면 집안에 큰 위기가 온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말입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양반가예요. 대대손손 부를 지켜왔죠. 하지만 조상들 중에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마다 집안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저는 민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미신 같은 소리예요? 미신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제가 재산을 두고 싸워 가문이 둘로 갈라지기도 했고 쌍둥이가 모두 어릴 때 죽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에요. 집안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선택이요? 제 의사도 없이 누가 선택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셨어요. 당신이 출산하고 의식을 잃었을 때 개인 병원 원장과 입을 맞추고 당신한테는 한 명만 낳았다고 알렸습니다. 민호의 고백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민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해야 한다고. 저는 민호를 밀쳐냈습니다. 당신들이 제 아이를 빼앗아 갔어요. 가문을 지키겠다고 미신 때문에. 그날 밤 저는 방에 갇혀 울었습니다. 제 품에서 빼앗긴 아이. 어디선가 혼자 자라고 있을 제 아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미신 때문에 버려진 아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아버님. 제 목소리를 듣고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영이 왔구나. 아버님, 제게 하실 말씀 있으시죠? 저는 침대 옆에 섰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버렸구나. 서류를 봤구나. 왜 그러셨어요? 왜 제 아이를 빼앗아 가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았어요. 우리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집안보다 제 아이가 더 중요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가문은 조선시대부터 부와 명예를 이어왔다. 대대손손 지켜온 것들이 있단다. 하지만 쌍둥이가 태어나면 집안에 불행이 온다는 것도 조상들이 남긴 경고였어.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으세요? 미신이 아니다.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어릴 때 본 일이야. 우리 집안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형제가 자라면서 재산을 놓고 다투다 한 명이 죽었어. 그 충격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집안은 거의 망할 뻔했단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똑같은 불행이 오지 않게 하려고 한 아이를 보낸 거야. 보낸 게 아니라 버린 거잖아요.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버님, 제발. 제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모른단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시설에 맡길 때 개인 병원 원장에게 부탁했어. 모든 기록을 지우고 추적할 수 없게 했지. 그래야 집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제 아이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조상들의 경고였단다. 아니에요. 아버님의 욕심이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 아이를 찾을 거예요. 어떻게든 찾아낼 거예요. 병실을 나오는데 민호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말하지 마세요. 저는 민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미신 때문에 버려진 제 아들. 그때 문득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이와 똑같은 얼굴.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도현.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는 도현. 혹시 도현이가...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함부로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선 저를 보고 도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사모님, 어서 오세요. 도연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도연은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집안 재단에서 보육원 후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육원에서 자란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도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좋은 일 하시네요. 도연 씨가 자란 보육원이 어디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곳을 방문해서 후원 상담을 하고 싶어서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푸른나무 보육원이요. 제가 태어나서 20살까지 그곳에서 자랐어요. 푸른나무 보육원.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죠. 도연의 눈가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감사해요, 도연 씨. 꼭 방문해 볼게요. 저는 도연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좋은 후원처를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오후 저는 푸른나무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푸른나무 보육원은 조용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중년의 여성이 다가왔어요. 원장 선생님이신가요? 네, 저는 이곳 원장 김혜숙이라고 합니다. 원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강회장댁 재단에서 나왔습니다. 보육원 후원 사업 관련해서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이고, 정말요? 이렇게 큰 재단에서 저희를 찾아주시다니. 사무실로 가시죠. 차라도 한 잔 드리고 싶네요. 원장실은 아담했지만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저희 보육원은 30년 전에 설립됐어요. 지금까지 100여 명의 아이들이 거쳐갔죠. 원장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여기 온 지는 25년 됐어요. 전임 원장님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맡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후원하기 전에 이곳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요. 혹시 이곳 출신 중에 이도현이라는 청년 아세요? 원장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도현이요. 우리 도현이를 어떻게 아세요? 시장에서 붕어빵을 팔더라고요. 착한 청년이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현이가 착하죠. 여기서 자란 아이들 중에 제일 효자예요. 원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도 가끔 보육원에 와서 아이들 간식 사주고 가거든요. 도현 씨가 여기서 언제부터 자랐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왔어요. 갓난아기 때 맡겨졌죠. 원장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부모님에 대한 기록은 없나요? 없어요. 개인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했어요. 개인 병원이요? 어디였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강남에 있던 산부인과였는데 지금은 문 닫았어요. 원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김 원장이 하던 곳이었어요. 명성산 부인과였던 것 같은데. 명성산 부인과. 그곳은 시아버지가 아는 개인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출산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혹시 도연 씨의 출생 기록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단에서 후원하려면 아이들의 배경을 알아야 해서요. 저는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거예요. 원장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원장은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도연이 기록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어요. 이름 이도현,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 생년월일 29년 전 12월 15일. 입소일 생후 3일. 출생 병원 명성산 부인과. 특이사항 익명 의뢰. 연락처 없음. 그날 12월 15일. 그날이 바로 제가 출산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원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자란다는 게. 원장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도연이는 밝게 잘 자랐어요. 걱정 마세요. 혹시 명성산 부인과에서 다른 아이도 보낸 적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도연이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아요. 보통은 관공서나 경찰서를 통해서 오는데 도연이는 직접 병원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원장의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기록 복사해도 될까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원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저희 재단에서 도연 씨를 특별히 지원하고 싶은데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창업 자금이나 학업 지원 같은 거요. 정말요? 도연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원장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보육원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연이가 제 아들이라는 확신이요. 출생일, 병원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준혁이와 똑같은 얼굴까지.
집으로 돌아와 저는 민호를 불렀어요. 여보, 확인했어요. 뭘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가 우리 아들이에요. 확실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보,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함부로가 아니에요. 보육원 기록을 확인했어요. 저는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출생일이 정확히 일치해요. 12월 15일이요. 그리고 명성산 부인과에서 직접 보육원으로 연락했대요. 그곳은 아버지께서 아시는 병원이잖아요. 제가 출산한 곳이고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그 청년이 네, 우리 아들이에요. 틀림없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가 정말로 DNA 검사를 해야 해요. 확실하게 확인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하지만 그 청년한테 어떻게 말하죠?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말할게요. 진실을 알려줘야죠.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사모님, 어제 보육원 잘 다녀오셨어요? 도연이 밝게 인사했어요. 네, 원장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저한테는 엄마 같은 분이세요. 도연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도연 씨, 혹시 시간 되면 저랑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시간 낼게요. 그날 오후 저는 도연과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도연 씨, 제가 오늘 할 이야기가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어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1년 전에 아들을 잃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제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걸요. 한 아이는 제가 키웠고 다른 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으로 보내졌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도연 씨가 아닐까 싶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모님, 무슨 말씀을? 도연 씨의 생년월일이 제가 출산한 날과 똑같아요. 그리고 출생병원도 제가 낳은 곳과 같고요. 무엇보다 돌아가신 제 아들과 얼굴이 똑같아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모님, 저는 그냥 불쌍하다고 기대를 주시는 건 아니죠?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DNA 검사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제발. 확인하고 싶어요. 도연 씨가 정말 제 아들인지.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민호와 도연도 함께 있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치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모자 관계 확률 99.998%. 생물학적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도연이, 우리 도연이. 도연도 결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사모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요. 당신은 제 아들이에요. 저는 도연을 꼭 안았습니다. 1년 넘게 찾아 헤맸던 제 아들을 드디어 찾은 거예요. 민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시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결과가 나왔어요. 도연이가 제 아들 맞아요.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그랬구나. 아버님, 병원으로 오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시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도연도 함께였어요. 병실 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시아버지는 도연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 아이가, 네, 아버님. 도연이에요. 아버님이 버리신 손자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도연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준혁이랑 똑같구나. 쌍둥이니까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어요. 아버지, 몸 안 좋으시잖아요. 민호가 부축하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도연 앞에 섰어요. 도연아, 내가 내 손자구나. 네. 도연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를 버렸다. 가문을 지키겠다고 미신을 믿고 시아버지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놀라 말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도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다오. 이 늙은이를. 병실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도연은 당황해서 시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할아버님, 일어나세요. 아니다. 나는 너한테 큰 죄를 지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가족에게서 떼어났어. 엄마 품에서 빼앗았단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미신을 믿고 가문만 생각했지. 너 한 명의 인생을, 너 한 명의 행복을 생각하지 못했어. 저는 시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도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님, 일어나세요. 제발. 도연이 시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저, 원망 같은 거 없어요. 뭐라고? 시아버지가 놀라 도연을 바라봤어요. 힘들었지만 보육원에서 좋은 분들 만났어요. 따뜻하게 자랐고요. 그리고 이제라도 가족을 만났잖아요. 도연의 말에 저는 더욱 울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1년 넘게 몰랐다니. 그때 민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연아. 민호는 도연을 바라봤어요. 나도 미안하다. 최근에 알았다고는 하지만 알고도 당장 찾지 않았어. 용기가 없었단다.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작게 말했어요. 그 호칭에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민호는 도연을 꼭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난 거예요. 잠시 후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이제 집으로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할아버님, 우리 가문의 대저택이 내 집이다. 이제부터 거기서 살아야지. 시아버지의 말에 도연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처럼 사는 게 편해요. 도연아. 제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 다만, 가끔씩 엄마 보러 와줄 수 있죠? 도연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요. 자주 뵈러 갈게요.
엄마. 그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라는 말. 1년 넘게 듣지 못했던 그 말을요. 며칠 후 저희는 도연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도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택 앞에 섰어요. 여기가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 이 집에서 내가 태어났단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도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크네요. 이제 내 집이기도 하단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도연을 2층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내 형 준혁이 방이야. 문을 열자 준혁의 방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이 여기서 살았구나. 도연은 책상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사진 보여줄게. 저는 액자를 꺼냈어요. 도연은 사진 속 준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똑같네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쌍둥이니까. 저는 도연의 어깨를 안았어요. 형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네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저는 도연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1년 만에 차려진 온전한 식탁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민호, 저, 그리고 도연까지. 자, 다들 드세요. 제가 밝게 말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도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시아버지는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아,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저는 제 가게를 갖고 싶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붕어빵 가게요. 작지만 따뜻한 가게요. 좋은 꿈이구나. 시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도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도연과 단둘이 정원을 걸었어요. 엄마, 이렇게 불러도 되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야. 저는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평생 가족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도연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너를 찾아서. 저는 도연을 꼭 안았어요. 하늘에서 준혁이도 보고 있을 거예요. 동생을 찾은 엄마를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준혁아, 엄마가 내 동생 찾았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연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형, 저예요. 동생이에요. 우리 모자는 그렇게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시장에서 붕어빵을 팔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말이면 저와 민호가 함께 나가서 도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이 직접 붕어빵을 파시다니요. 단골 할머니들이 놀라워했어요. 우리 아들 일 거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서툰 손놀림으로 붕어빵을 뒤집었어요. 여보, 타겠어요. 아, 미안.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민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부모님을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니다. 아버지가 배워야지. 우리 아들 일인데. 민호의 말에 도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어요. 어느 날 도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도연은 우리 모두를 거실에 모았어요. 제가 결정했어요. 뭘?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올게요.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도연의 말에 시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그래주겠니? 네, 할아버님. 가족이랑 함께 살고 싶어요. 민호는 도연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도연이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도연의 방을 준비했어요. 준혁의 방 옆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엄마, 너무 큰데요. 도연은 어색해했어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여긴 내 집이니까. 저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아들의 방 사이에 서 있었어요. 한쪽에는 준혁의 추억이, 다른 한쪽에는 도연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 동생이 집에 왔어. 이제 우리 가족 다시 완전해졌어. 며칠 후 시아버지가 우리를 모두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시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평생 가문만 생각하며 살았다. 조상들의 말씀이라며 미신을 믿었지. 하지만 그건 틀렸어. 가문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었어. 시아버지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내가 너를 버렸을 때 나는 가문을 지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파괴했단다. 할아버님, 이제 나는 바로잡고 싶다. 너를 정식으로 우리 가문의 손자로 받아들이고 싶어. 시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호적에도 올리고 세상에도 알릴 거다. 내가 내 손자라는 걸. 할아버님, 감사합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도연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아버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시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준혁 없는 첫 크리스마스였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엄마, 우리 크리스마스에 뭐 할까요? 도연이 물었어요. 글쎄, 뭐가 좋을까? 제안이 하나 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 앞마당에서 붕어빵 나눔 행사하면 어떨까요? 붕어빵 나눔? 민호가 되물었습니다. 네. 집 앞을 지나가는 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형도 남을 돕는 걸 좋아했잖아요. 제가 원장님께 들었어요. 도연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크리스마스 당일 저희는 저택 앞마당에 포장마차를 설치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회장님 댁에서 붕어빵을 나눠주신다면서요? 네, 오늘은 모두 무료예요. 많이 가져가세요.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와 민호, 시아버지도 함께 붕어빵을 구웠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손 대시겠어요? 도연이 시아버지를 챙겼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시아버지는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와, 붕어빵이다. 많이 가져가렴.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저는 아이들에게 붕어빵을 나눠주었어요. 할머니들도 오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회장님 댁에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아들이 집에 돌아온 날이거든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이요? 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만났어요. 저는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도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마지막 붕어빵을 나눠주고 저희는 함께 뒷정리를 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좋았다. 민호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가족이 함께하니까 더 좋았지. 시아버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우리 가족을 바라봤어요.
한 해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제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여보, 뭐 하세요? 같이 들어가요. 민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금방 갈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내 동생 잘 찾았지? 이제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졌어. 내 덕분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나눠준 붕어빵이 엄마를 도연이한테 이끌었어. 고마워, 아들. 하늘에서 편히 쉬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엄마. 도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같이 케이크 자르러 가요. 그래, 금방 갈게. 저는 눈물을 닦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큰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자, 다 같이 촛불 끄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함께 촛불을 껐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아, 소원 빌었니?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빌었어요. 무슨 소원? 가족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요. 도연의 말에 우리 모두는 웃음 지었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연의 어릴 적 이야기, 준혁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도연아, 내년 봄에 내 가게 열자. 아버지가 도와줄게.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아버지. 우리 손자 가게면 할아버지도 자주 놀러 가야지. 시아버지도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저 행복하게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겨울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엄마, 뭐 하세요?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눈 구경하고 있어. 같이 봐요. 도연이 제 옆에 섰어요. 우리는 한참을 함께 눈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도연이 작게 말했어요. 엄마도 사랑해, 도연아. 저는 도연을 꼭 안았습니다. 하늘에서 준혁이도 우리를 보며 웃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준혁아. 저는 마음속으로 준혁에게 인사했습니다. 잃어버린 겨울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요. 오늘의 사연 마음에 드셨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